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살까 말까 고민하게 되죠. 진열대 앞에서 망설이기도 하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죠. 이럴 때는 그냥 사세요. 우리가 매번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는 거 고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럴 때는 그냥 사버리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미련도 안 남지 않나요? 와이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이템북스의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보고 있죠. 오늘은 세 번째 챕터 고대 로마 시대를 보도록 할게요. 고대 로마 시대. 로마의 역사는 기원전 8세기 중엽에서 5세기 말까지 약 1300년 동안 계속되었다. 로마의 역사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공화정치, 즉 공화정 시대부터 황제가 다스리는 군주 제도의 정치, 재정에 이르기까지이고, 둘째는 그 뒤부터 서로마 제국의 멸망까지다. 공화정치 시대의 로마는 차차 평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늘어났으나 아테네와 같은 민주정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공화정치 시대의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에서부터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농민 중심의 사회가 무너지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로마 건국의 신화. 그리스군이 목마를 이용한 계략으로 트로이를 함락시킨 날 밤에 성 안은 온통 불바다로 변해 있었다. 트로이의 영웅이었던 아이네아스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늙은 아버지와 아들, 그를 따르는 트로이의 시민과 부하들을 이끌고 여러 척의 배에 나누어 탄 뒤 가까스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아이네아스는 트로이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땅을 찾아 방랑의 길을 떠나 에게해의 델로스 섬과 트라키아 등을 거쳐서 이탈리아 근처까지 갔다. 그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아이네아스 일행이 탄 배들은 성남 파도에 시달리며 허우적거리다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카르타고까지 밀려갔다. 카르타고는 기원전 9세기 말에 티루스의 이민들이 그들의 여왕을 받들어 세운 국가로 시칠리아 서쪽까지 세력을 뻗어 기원전 3세기 무렵에는 지중해에서 가장 부강해졌다. 티루스의 여왕 디도는 벨로스의 딸이며 선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피그말리온의 여동생이었고, 그녀의 남편은 시콰이오스라는 부자였는데 피그말리온이 그의 재산을 탐내어 그를 죽이고 말았다. 그러자 디도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죽은 남편의 재물을 몇 척의 배에 가득히 싣고는 이곳으로 온 뒤에 원주민들에게 애원하여 작은 땅을 얻게 되었다. 디도는 세 가족을 길다랗게 잘라서 몇 개의 끈아풀을 만들어 땅을 둘러친 다음 그곳에 성을 세우고 쇠가죽이란 뜻의 비루사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성을 중심으로
카르타고가 생겨났으며 디도는 여왕이 되었다. 아이네아스 일행이 카르타고에 이른 것은 바로 이 무렵으로서 여왕은 그들을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다. 여왕은 이들 일행을 반기는 잔치를 열었는데 이때 벌어진 축하 경기에서 아이네아스의 실력이 마음에 든 여왕은 그가 겪은 모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였다. 아이네아스의 모험을 들은 여왕은 그의 용기에 반해 사랑하게 되었다. 여왕과의 사랑에 빠진 아이네아스는 새로운 제국을 건설해야겠다는 결심마저 잊은 듯 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왕에게 이별을 고했다. 여왕은 온갖 당을코만 말로 유혹하고 설득했으나 아이네아스는 결심을 바꾸지 않고 그의 일행과 함께 카르타고를 떠나 이탈리아로 향했다. 여왕은 아이네아스를 보내고 마음의 안정을 잃은 끝에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앉아 불을 붙인 다음에 칼로 목숨을 끊어 타오르는 장작 더미와 함께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말았다. 아이네아스 일행이 이탈리아의 티베르 강가에 닻을 내렸는데 그곳은 라티누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늙은 왕에게는 라비니아라는 예쁜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웃 나라의 왕족들에게서 청혼을 받고 있었으며 개 중에는 트루누스라는 왕자도 있었다. 어느 날 라티누스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 말했다. 라비니아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에게 혼인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장래 그들의 후손에게서 전 세계를 정복할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이 무렵 라티누스 왕이 다스리는 곳에 다다른 아이네아스는 왕에게 줄 선물을 부하들에게 들려보내서 마을로 보냈다. 라티누스 왕은 곧 그들을 맞았으며 그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네아스야말로 자기의 사위가 될 사람이라고 기뻐했다. 라티누스 왕은 아이네아스의 부하들에게 먹을 것과 술을 대접하고 답례품을 주어 보냈다. 이 소식을 들은 트루누스 왕자는 라티누스 왕과 이방인과 자기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자 격분하여 아이네스와 라티누스 왕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이 싸움에서 양쪽은 서로 큰 피해를 입고 아이네아스 측의 승리로 끝났으나 라티누스 왕은 전사하고 말았다. 패배한 트루누스는 그 무렵의 가장 부자이며 강력한 도시인 에투루리아의 왕 메젠티우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렇지 않아도 낯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세력을 키워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던 메젠티우스는 트루누스의 요청을 선선히 받아들이고 싸울 준비를 하였다. 아이네아스는 이 소식을 듣고 사태가 위급함을 느꼈다. 라트리스가 다스리던 국민과 단결해 세력을 키우려고 자신이 이끌고 온 트로이인들에게 원주민처럼 이름을 바꾸라고 하여 원주민과 트로이인들이 서로 한 민족처럼 뭉치게 됐고 강한 힘을 떨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메젠티우스는 결국 싸움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 뒤 아이네아스의 후손들은 대대로 왕위를 물려받으며 라틴인들을 다스렸다. 아이네아스의 13대 후손 알바의 왕 프로카스가 누미토르와 아몰리우스라는
두 아들을 남기고 죽자 맏아들인 누미토르가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아몰리우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았다. 이어 누미토르를 나라 밖으로 쫓아냈으며 그의 가족들 중에서 아들은 죽여버리고 딸인 레아 실비아는 베스타 여신의 무녀로 만들어서 일생 동안 처녀로 살게 하여 누미토르의 자손을 없애려고 하였다. 어느 날 레아 실비아가 베스타의 신전에 바칠 물을 깃기 위해 군인의 수호신인 마르스의 숲에 가자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 마르스는 그녀를 겁탈했다. 레아 실비아는 처녀의 몸으로 쌍둥이 형제를 낳았고 이 사실을 안 아몰리우스는 화가 나서 쌍둥이 형제를 죽여버리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받은 신하는 차마 쌍둥이 형제를 죽일 수가 없어서 광주리에 두 아이를 넣어 티베르 강에 띄어보냈다. 두 아이를 담은 광주리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어느 강가에 닿았는데 이때 물을 마시러 왔던 늑대가 배가 고파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늑대는 이상하게 여기고 광주리 곁으로 다가갔다가 두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자기의 젖을 먹인 뒤에 굴로 데려갔다. 쌍둥이 형제는 늑대의 젖을 빨면서 자랐는데 하루는 파우스톨스라는 양치기가 늑대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는 두 아이를 보고 늑대가 없는 틈을 타서 아이들을 굴에서 훔쳐다가 자기의 아들로 키웠다. 형제는 파우스톨스의 밑에서 무럭무럭 자랐는데 이들이 바로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와 레무스였다. 씩씩하고 훌륭한 청년이 된 형제는 파우스톨스에게서 자기들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형제는 그날부터 자기들의 무리를 모아 모든 준비를 한 뒤에 마침내 아몰리우스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 그를 죽이고 외할아버지인 누미토르를 모셔와 왕으로 삼았다. 이 일이 끝나자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자기들의 도시를 세우기로 했는데 도시를 세울 장소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싸우다가 레무스가 죽고 말았다. 이에 로물루스가 카피톨리노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고 이름을 로마라고 지었다. 로물루스가 로마라는 도시를 세우기는 했으나 아이를 낳은 여자들이 부족하자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로물루스는 곧 로마와 이웃하고 있는 타티우스 왕과 사비니인들을 제대에 초대해놓고 이들이 정신없이 구경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의 도시로 쳐들어가서 처녀들을 강제로 붙들어 왔다. 타티우스 왕과 사비니인들은 격분하여 로마로 곧장 쳐들어갔으나 잡혀온 사비니 처녀들이 그들에게서 자신들은 스스로 로마에 와서 살게 된 것이라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다. 로마의 역사는 이처럼 티베르 강가를 중심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었고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재판할 수 있는 권한, 제사장을 맡았다. 시족의 족장들로 이루어진 원로원이 있었고 평민들은 족장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로마인들은 한때
에투르리아 왕의 다스림을 받기도 했으나 기원전 6세기 말에는 귀족과 평민이 힘을 합하여 에투르리아 왕을 몰아냈다. 이때에는 귀족과 평민의 차별이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무렵에는 로마 이외의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귀족이 될 수 있었다. 기원전 5세기 초부터는 평민이 귀족으로 될 수 있는 길이 막히기 시작했고 정치와 제사도 귀족이 독차지했다. 최고 행정관으로서 군대에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정관 2명과 원로원 의원은 귀족 중에서만 뽑았다. 국가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집정관 2명 중 1명이 6개월 동안 절대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등 귀족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인 발판을 튼튼하게 다져나갔다. 이러한 것들은 평민들을 불만에 쌓이게 하여 마침내 귀족들과 똑같은 정치적 대우를 받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기원전 494년 평민들은 로마시에서 동북쪽으로 5km 떨어진 성산에 머무르면서 그들만의 새로운 공동체 국가를 세우려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귀족들은 모든 인구의 대부분인 평민들이 없이는 국가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듬해에 평민들을 로마로 불러들이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었다. 귀족들은 빚을 갚지 못해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간 평민들을 다시 데려오고 평민들만의 모임인 평민회의와 여기에서 뽑힌 호민관의 활동을 받아들였다. 그 뒤에도 귀족들은 차차 평민의 권리를 인정해 주었으며 기원전 450년에는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동판법을 만들었다. 12동판법이란 12장의 청동으로 새겨졌기 때문에 이름 붙은 것으로 여기에는 민사소송법, 사법, 형법, 제사법, 가족법, 상속법 등이 들어있다. 이로써 평민은 귀족이 마음대로 휘두르던 횡포에서 벗어나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로마는 귀족과 평민과의 사이를 부드럽게 한 뒤에 그들의 강적인 에투르리아인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 이 전쟁에서 에투르리아 군은 보병 전술을 써서 기병 전술을 쓰는 로마군을 곤경에 빠뜨렸다. 에투르리아 군이 이끄는 전술은 그리스에서 기원전 8세기경에 생겨난 것으로 군사들은 온몸을 갑옷으로 가리고 손에는 둥근 방패를 든 채 가로로 바짝 붙어서 오른손에 든 무기로 싸웠다. 그 대열은 여러 줄이므로 제1열의 군사들이 앞으로 나가서 싸우다 쓰러지면 그 뒤에 있는 제2열, 제3열이 계속 그 자리를 메워 싸우는데 이 전술로 그리스군은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아냈다. 기병 전술을 쓰던 로마군은 에투르리아 군에 맞서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보병 전술로 바꿔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를 마련해 싸울 수 있는 재산과 토지를 가진 농민들의 힘이 필요했다. 로마는 그리스처럼 무기 마련은 군사 자신들이 했기 때문이다. 이 무렵의 평민들은 빚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했으나 대개는 어느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술을 바꾼 뒤부터 귀족들은 나라를 지키는 중심 세력이 된 평민들과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귀족은 평민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보살피고 돕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귀족은 평민과 손을 잡고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려는 주위의 산악지대 종족들을 무찔렀으며 기원전 396년에는 에트루리아의 중심 세력이던 베이이를 처부수었다. 베이이를 처부순 10년 뒤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켈트인에 의해 로마가 함락당했는데 그들은 로마의 모든 것을 빼앗고 파괴한 뒤에 황금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받고 물러났다. 로마는 전쟁에 패한 뒤에 귀족과 평민 사이가 나빠져 혼란 속에 빠졌으나 다행히도 기원전 367년에 호민관 리카니우스와 섹스티우스가 내어놓은 법으로 혼란이 가라앉았다. 이 법은 가난한 시민이 진 빚의 이자를 없애 그들을 구하려 했고 부자들이 많은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해 귀족과 평민 차이를 줄이려고 했으며 귀족으로 이루어진 2명의 집정관을 1명은 평민 중에서 뽑도록 해 민주적인 정치를 꾀하였다. 로마에서는 집정관을 비롯해 대부분의 고급 관리들을 민회에서 뽑았는데 이때에는 집정관이 내세운 후보자에 한하여 찬반 투표를 했기 때문에 집정관에게 좋게 보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후보자가 될 수 없었다. 이들 관리들은 국가로부터 급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만 정치에 나설 수 있었다. 이 법이 실시된 뒤 집정관이 되어 권한을 부릴 수 있었던 평민은 이름 있는 귀족과 손을 잡은 아주 적은 수의 상층 평민들밖에 없었다. 이렇게 새로운 실력자로 나타난 사람을 신귀족이라고 불렀다. 신귀족은 전부터 있었던 귀족들과 평민 출신의 부자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몇 세기 동안 정권을 잡았다. 로마의 민회로는 평민회, 병원회, 귀족회, 구민회 등이 있었으나 그리스와는 달리 모든 시민이 똑같은 권리를 갖지 못하고 신귀족의 영향을 받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로마는 이렇게 귀족과 평민의 사이를 좁히면서 세력을 차차 나라 밖으로 뻗기 시작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13세기 동안 계속된 거대 제국이었네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누군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면 당신이 아닐 이유가 없다 입니다. 어디서든 누군가는 1등을 하잖아요. 1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것을 당신이 해내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18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9번째 시간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